네,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죠. 이제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집값 좀 떨어지는 듯한 상승률 꺾인다 뭐 이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확연하게 좀 그런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까? 일단 지표상으로는 뭐 그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일단 9월에 예. 서울 아파트만 보면 상승 거래가 직전 대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800건이었는데 예. 6,000건 정도로 2,000건 이상 감소했고요. 예. 그리고 9월에는 4,000건 정도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4,000건. 거래량 감소폭이 커지면서 가격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8월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셈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것 그리고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어떤 심리 작용이 지금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지금의 신호는 어떤 현상이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수요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살만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도 상승폭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서울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를 살만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수요 감소, 네. 이게 가격 상승률 이 둔화가 어떤 공급이 확 늘어서라기보다는 네, 살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공급이냐 수요의 힘에 의해서 수요 걱제, 수요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률 둔화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핵심은 뭐냐면 수요가 결국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예. 사는 사람이.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저희가 분석할 때 네. 수요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를.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의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분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겁니다. 네, 공급을 항상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공급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도 사실은 부동산하고 완전 다른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마음과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능력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 즉 살만한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 되느냐.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유효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처럼 근데 이게 지속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저희가 서울 아파트 그동안 올랐던 게 서울 아파트였으니까 매매 수요 공급을 얘기했는데 전세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전세값은 잘 안 꺾인다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예. 확연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전세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한계에 부닥쳤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세 가격도 지속해서 오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 이제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둔화되니까 수요가 조금 전세로 오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있긴 하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또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 우리가 서울 전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이 서울 아파트값을 강남 3구가 이게 끌어왔잖아요. 네. 뭐 거기는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신고가가 형성된다 그러는데
상남 3구도 지금 조금 고개를 숙이는 추세입니까? 그래도? 강남 3구는 가격만 보면 뭐 하락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근데 강남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강남이 네. 거래가 더 적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거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이 쉽게 말해서 강남도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보면 서울 아파트 가면 상승세는 이제 둔화되고 네. 그게 수요가 적어져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아니 하락세로 확 돌아서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그 트리거는 뭐냐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매물입니다. 매물. 네. 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시장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매물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예.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만 9천 원에서 7만 8천 원 정도 됐는데 이게 8만 3천 원에서 8만 4천 원까지 5천 원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가 줄고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네. 뭐냐면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늘어날 때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네. 내놓을 때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서 내리진 않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고 있으면 네.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우리 집은 거래가 안 되니까 9억 원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5천에 내놓겠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때는 공교롭게도 호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초반에, 보입니다. 처음에. 네. 예. 그런데 예.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보러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높습니다. 호가가. 그러면 호가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매물이 적체 현상이 이제 지속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호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했다? 왜냐하면 그 신호를 매물의 증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다. 매물 증가해서 서울 아파트가 지금 8만 3, 4천 호까지 매물이 네. 늘었다. 네.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수요 억제,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게 수요 억제인데 이 수요 억제가 이 대출 규제 영향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확 조이고 있는데 근데 대출 규제 효과가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렵다. 뭐 길어야 6개월 정도 가지 않았던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혹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집값이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전 정부 네. 때 집값이 오를 때는 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렸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아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나 실수요자들인데 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의 억제가 지속되고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수요를 계속 해줘야죠. 그러면 대출이 증가해야 돼요. 조건은. 대출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의 증가폭이 커져야 됩니다. 네. 총량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8월에 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 증가했거든요. 근데 예.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게 10조 원, 11조 원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가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엔 불가능하다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총량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조 원 증가했다가 8조 원 증가하고 뭐 5조 원 증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순 증감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때 이 대출 규제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가 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하고 수요가 종류가 다르다. 수요의 종류가 다르다. 그때는 뭐냐면 대출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투기 수요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에 금통위가 있는데 뭐 동결할 수도 있지만 낮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혹시 어떤 이런 금리를 낮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집값을 조금 올리는 또는 상승률 둔화를 이제 막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금리 인하가 돼서 네.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는 거죠. 그렇죠. 산 사람이 그러니까 많아져서.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해서 집값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이 비컷을 했는데요. 했죠.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 비컷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건 여러분들이 네. 너무 등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크지 않거나 인하폭이 크지 않거나 인하폭이, 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면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도 깎이고 직장도 잃을 판에 금리 인하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산다? 사실 이렇게 하기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 금리 인하가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폭도 금리 인하 폭이 크면 영향이 크겠지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은행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집값 상승으로 바로 등식은 아니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폭이 0.5% 포인트 이러면 이제 한국도 비컷을 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줄어들 이자가 뿐이지. 줄어드는. 예. 그렇죠. 네. 금리나 너무 바로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수요 억제로 인해서 집값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우리 강수 대표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집값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을 늘리는 핵심 가장 좋은 요인인데 이게 좀 부진하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공급 부족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집이 풍족했던 때가 있었나요? 집에 남아도는 때가 있었느냐? 네, 공급 공급이 부족이 네. 계속된 일이었거든요. 항상 공급 부족이었다. 그렇죠. 근데 왜 집값은 항상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예. 서울의 집값이 쉽게 말해서 폭락하는데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맞아요. 공급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 특히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과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냐는 건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는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아, 그게 공급이에요. 현재 있는 기존 매물의 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다.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1,000만 채가 넘는데요. 예. 그중에서 44%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4%가요. 예. 네. 그게 전세에 다 낀 그런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어떻게 되냐? 집을 안 팔겠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의 매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반대로 집값 하락의 가능성이 커지면 갑자기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매물의 증가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시장에 가서 살아갔는데 아파트를 예. 어떤 집을 사냐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점에서? 갖고 있는 집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그죠? 그 사람들이 집값 오를 것으로 기대해서 집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많이 하면 앞으로 저는 이런 현상이 커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2년과 13년도에 예.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집값은 엄청 하락했어요. 아,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재건축 재개발로 새로 짓는 집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집이 매물 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도 중요한 공급이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하실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급이 많았던 적이 있었느냐. 공급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급이 많다 적다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 근데 항상 전년 대비해서 적다고 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른다? 네.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통계만으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또 좌우하는 게 요즘 뭐 새로운 아파트들입니다.
뭐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데 인건비도 오르죠. 또 자재비도 오르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새 아파트 분양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럴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는 급등했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네. 최근에 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지 둔화되고 않습니까? 있죠. 또 예.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영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건설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인건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재도 덜 쓸 거 아닙니까? 네. 아파트를 안 짓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럼 일자리도 감소하고 네. 그러면 공사비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분양가 상승도 네. 저는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할 해야 필요가 되겠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집값 동향 거래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예상을 그렇게 해본다면 자, 서울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느 시점에 좀 제대로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지점은 최근의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2년 전에 집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2022년이요. 예, 그때는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별 1,000건이 채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줄었군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크게 상승했을 때 8월에요. 그러니까 7월에 8,000건이 넘어서요. 그러네요. 이건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은요. 집값이 오를 때만 삽니다. 오를 때 떨어지면 안 산다는 거예요. 네. 전 이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특히 하실 때 반대가 되셨으면 좋겠다.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주식시장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저희가 사고 팔 수 있고 유동성이 확보된 자산인데 부동산을 한 번 선택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생에 두세 번 있는 선택인데 많으면.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셨는데 그 지점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다. 안 떨어진다. 네. 그런데 떨어진 걸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전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꼭 그때 내 집 마련 사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 집 마련 시점이 지금이 좀 좋아지는 때네요. 할수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또 어느 시점에 오냐면 거래량이 이제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가 오거든요. 하락하면서 그때 내 집 마련 하시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집값 마련한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박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